따자하오! 중국의 말, 글자, 문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제 한어에 대해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한족의 언어라는 의미로서 중국에서 중국어를 부르는 여러 이름들 가운데 가장 널리 사용되며 가장 널리 사용돼요. 한유, 고금과 예나 지금이나 남북을 아우르는 가장 포괄적인 명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당신은 중국어를 하실 줄 아십니까? 그러면 你会说汉语吗? 你会说汉语吗?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여기서 你会说汉语吗? 한유가 여기 들어가죠. 한유吗? 중국에서 출간된 최대 사전의 이름 한어 대사전, 한어 대자전이다. 일상적인 쓰임에서 한어는 현대의 표준 중국어인 보통화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현대 표준 중국어가 아니라 중국어의 다른 시대적, 지역적 변형을 지칭할 경우에는 보통 한어에 다른 수식어를 붙여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대 한어, 근대 한어, 한어 방언. 이게 이제 그 예이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서 출간된 표준적인 현대 중국어 사전도 굳이 현대를 붙여서 현대 한어 사전으로 부릅니다. 이렇게.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나온 게 푸동화. 보통화죠, 보통화. 널리 통용되는 말이라는 의미로 중국에서 현대 표준 중국어를 가리키는 이름이래요. 가리키는 이름이죠. 한 언어의 표준어를 가리키는 중국어 표현은 标准语 표준어인데 이 말은 한위, 标准语나 우다이, 标准语처럼 언어와 시대를 가리지 않고 쓰이지만 푸동화는 그 자체가 현대 중국어의 표준어를 가리킵니다. 푸동화 자체가요, 현대 중국어의 표준어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렇게 한위, 标准语, 우다이, 标准语처럼 언어와 시대를 가리지 않고 이제 쓰이지만은 标准语 이 말이. 근데 푸동화는 그 자체가 현대 중국어의 표준어를 가리키는 거예요. 나라마다 각자의 표준어 규정을 지키고 있는데 1988년 문교부가 고시한 표준어 규정에서는 한국어의 표준어를 뭐라고 정의했어요? 교양 있는 사람들이 주로 쓰는 현대 서울말. 서울에서 이제 서울 지역을 이제 위주로 한 거죠. 거기서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 1988년에 개정된 조선말 규범집에 따르면 북한의 문화어는 평양말을 중심으로 하여 노동자 계층에서 쓰는 말. 이거를 문화어에 대한 정의로 이제 삼은 거죠. 1956년 2월 6일 중국의 국무원이 발표한 보통화를 보급하는 일에 관한 지시라는 문서. 1956년이에요. 보통화를 보급하는 일에 관한 지시. 그래서 이 56년에 보통화에 대한 굉장히 관심이 있던 거죠. 보통화를 다음과 같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어 통일의 기초는 이미 마련되었다. 그것은 바로 베이징 음을 표준음으로 하고 북방지역 말을 기초 방언으로 하며 모범적인 현대 백함 저작을 문법 규범으로 하는 보통화이다. 그래서 푸동화라는 거, 이거를 보통화라는 걸 이런 식으로 중국어를 그래서 정의할 때 이런 식으로 많이 해요. 중국어라는 게 뭐냐면 베이징 음을 표준음으로 하고 북방지역 말을 기초 방언으로 하며
모범적인 현대 백화문 저작을 문법 규범으로 하는 말이다. 규범으로 하는 보통화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 이게 아주 완벽한 중국어에 대한 정의가 되죠. 여러분들 회화책에도 이렇게 정의가 많이 내려져 있을 거예요. 보통화의 의문, 어휘, 문법, 표준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이 문건은 중국의 교육부와 중국 문자개혁위원회가 1955년 10월 15일, 23일에 개최한 전국 문자개혁회의의 산물이면서 동시에 20세기 초반부터 전개되었던 국어운동의 최종 결과입니다. 이 문건에서는 또한 보통화를 학습해야 하는 사람들의 범위를 규정하였는데 학교 해방군부대는 뭐예요? 제팡준, 중국 군대죠, 군대. 청년과 노동자, 방송국, 신문사, 통신사, 잡지사, 출판사의 편집인, 철도, 교통, 우편, 상품 판매원, 대외 교류를 담당하는 번역사 등이 이 범위에 포함되었다. 1982년에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1장 19조에 국가는 전국에서 통용되는 보통화를 보급시킨다 라는 조항이 포함되면서 보통화의 표준어로서의 지위는 더욱 확고한 것이 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국가가 직접 나서서 보통화를 이렇게 보급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홍콩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제 그 방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그 표준어를 배워요. 근데 이 그 표준어를 배울 때 그 유학생들이 이제 그 표준어를 배우잖아요. 가서 공부를 하게 되면 중국어 표준어를.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홍콩 학생들도 또 같이 배우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급이 많이 되니까 서로 자기 그 민족어인 방언만 쓰는 게 아니라 표준어까지 같이 배워서 이제 쓰게 되는 거죠. 문화대혁명 66년부터 76년 동안의 그 10년이죠. 잃어버린 10년을 감안하면 195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보통화 보급 정책은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많이 보급되었죠. 2000년 전후에 실시된 국가 언어 문자 사용 상황 조사에 따르면 중국인 가운데 보통화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사람은 전국 평균 53.06%. 53.06%. 보통화를 구사할 수 있는 인구의 비율은 또 도시 지역이 농촌 지역보다 월등히 높고 학력이 높을수록 나이가 어릴수록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그렇겠죠? 네. 도시 지역이 훨씬 농촌보다는 높을 거고, 그 다음에 학력이 높을수록, 그 다음에 나이가 어릴수록 비율이 높게 나타나겠죠? 자, 이거는 이제 보충인데요. 네, 한과 한어에 대한 보충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한자가 들어간 게 한, 중국을 상징하는 적두어로 두루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BC 206년부터 AD 220년까지 400년 이상 중국을 지배했던 한은 한나라죠. 중국의 정체성을 확립한 왕조였습니다. 중국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사람들은 한족이고, 한족이 가장 많다고 했죠? 중국의 문자는 한자, 중국의 글은 한문, 중국의 언어와 문학, 문화와 역사 등을 연구하는 학문인 중국학을 가리키는 이름은 뭐예요? 한학. 한어가 중국어를 가리키는 이름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 한나라 그 중국의 정체성을 확립하였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한족도 90%가 넘죠 중국에. 네, 그런 또 문자, 한자, 또 중국의 글, 언어와 문화와 역사, 네. 이런 것들도 연구하는 건 이제 한학인데, 그래서 이 한자가 여러 군데 이렇게 많이 사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한어가 중국어를 지칭하는 이름으로서 널리 사용되는 게 이상할 게 없는 거죠. 조선시대까지는 우리도 중국어 대신 한어라는 말을 널리 사용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중국어 안 하고 한어라고 이제 부른 거예요. 고려사 백간지에는 충렬왕 2년 1276년에 통문관을 설치하여 40세 미만의 사람들에게 한어를 가르쳤다는 기록이 등장합니다. 조선왕조 실록에도 한어에 관한 기사가 1000회를 넘습니다. 굉장히 많은 거죠. 1000회를 넘는다는 게. 한편 차이나는, 이게 차이나라는 명칭이요, 중국 최초의 통일왕조가 뭐예요? 진나라죠. 진나라, 진시황제 이제 이야기인데, 그 BC 221년부터 226년까지 로마자 표기 CHIN의 땅이나 나라를 뜻하는 전미사 A가 결합된 단어이다. 중국 고대 문명의 황금 시대를 열었던 당은 차이나타운을 뜻하는 탕런지의 탕런지의 중국의 전통 의상을 뜻하는 당좌 등의 중국어의 그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우어유의, 국어예요. 우어유의. 보통화의 자리를 내어주기 전까지 표준어를 가리키는 용어는 국어였다. 근데 민족주의의 핵심 요소 가운데 하나인 민족어를 가리키는 말로 일본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이 말은 한국과 베트남에서도 현재까지 민족어를 대신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1902년 베이징 대학교의 전신인 경사대학당의 총장이었던 오여류는 일본의 학교를 시찰하면서 도쿄말을 기초로 하는 표준어인 국어를 효과적으로 보급하는 것을 보고 중국에서도 베이징 말을 표준으로 하는 국어를 적극적으로 보급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근대적인 민족 국가로의 변모를 모색하던 중화민국 시기 1911년부터 1949년, 이때는 국가적 통합을 지향하는 국어가 표준어의 명칭으로 채택되어 사용되다가 1950년대 이후로 대륙에서는 보통화에 자리를 내어주었지만, 아까 위에서 보았던 putonghua 이렇게 자리를 내어주었지만 중화민국이라는 국명을 이어받은 타이완에서는 계속 국어가 표준어의 공식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타이완, 대만은 국어라고 해서 이렇게 명칭을 계속 쓰고 있어요. 중국어는 putonghua, 보통화, 이게 지금 국어의 자리를 빼앗게 된 거죠. 가장 많이 쓰이게 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관화예요. 관화. 명청 시기 동안 공용어를 의미하는 말로 관화가 사용되었다. 관화는 이름 그대로 관리들이 공무 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사용하던 말이었다. 원래는 관리들이 공무 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사용하던 말이에요. 관화.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를 구축했던 이 시기 동안 관리들 사이의 원활한 의사소통의 필요성은 이전 시기보다 훨씬 증가를 하였습니다. 특히 청 초기에 지방관리를 중앙에서 직접 파견하는 정책이 시행됨으로써 관화의 구사 능력은 관리가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소양으로 부합되었습니다. 관리라면 관화를 잘 구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한편 영어권에서 중국어를 가리키는 말로 차이니즈 대신 만다린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다린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편 전쟁 이후 청정부와 영국 정부 사이의 협상 과정을 기록한 영국 정부의 회의록에 처음 등장하는 이 말은 관화의 번역어로 지금은 정부 관료라는 의미와 함께 중국의 공용어를 지칭하는 표현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관화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은 중원, 중문이에요. 중문. 중국어의 입말과 글말을 아우르는 말입니다. 입말은 여러분들 회화체, 회화로 하는 게 이제 입말이고, 글말은 뭐예요?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중국에서 자국의 언어와 문학을 가르치는 대학 학과의 이름은 중원시, 중문과이다. 인쇄물을 지칭하는 수식어로는 반드시 이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가령 나는 중국 소설책을 읽는다. 중국어로 어떻게 해요? 나는 중국 소설책을 읽는다. 我看中文小说我看中文小说로 옮겨야 한다. 중국어로 된 신문은 뭐라 그래요? 중원밥. 중국어로 된 잡지 중원杂志라고 해야 한다. 한유밥, 한유杂志라는 말은 쓰지 않는다. 여기서는 이렇게 중원을 쓴다는 거죠. 한유를 안 쓰고 중원은 입말을 지칭할 때 사용되기도 합니다. 뭐 하러 중국에 왔니? 뭐 하러 중국에 왔니? 라고 이렇게 물어볼 때 그 물음에 중국어 배우러 왔어 라고 대답하거나 중국말 잘하는구나 라고 말할 때 한유와 함께 이 중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문을 보면 你来中国干什么? 당신 중국에 무엇을 하러 오셨습니까? 我来中国学汉语我来中国学中文둘 다 된다는 이야기죠. 여기 다 되죠? 你汉语说得不错 아니면 你中文说得不错 이렇게 둘 다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둘 다 비중이 다 있는데 또 두 글자로 되어 있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짝수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또 활용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이게 세 글자죠. 세 글자는 이렇게 같이 이렇게 혼용해서 같이 이렇게 활용해서 쓰지 않아요. 같이. 그리고 6번 같은 경우에 중국화 이렇게 되었는데 여기 이제 좀 사용 빈도수가 많이 줄어들었죠. 이전보다. 그래서 중국화, 중국어로 중국화라고 하는데 중원과는 달리 글말에는 사용되지 않고 입말 중국어를 가리킬 때만 사용되는 말입니다. 요즘은 이제 입말, 이 말로 하는 거, 이 회화체 중국어를 가리킬 때만 이제 사용한다는 이야기예요. 위 대화에서 한유, 중원 대신 중국화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중국화라는 말을 쓰는 일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다음에 7번은 이제 화유예요. 화유. 화교. 이제 화교라고 할 때 화치아오였죠. 그때 그 화자가 이 화자죠. 빛날 화자. 중국 밖에 거주하는 해외 화교들이 중국어를 가리킬 때 주로 사용하는 표현이지만 지금은 중국을 포함하여 세계 각 지역에서 사용되는 중국어를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말로도 사용됩니다. 가령 화유 词典 이제 중국어 사전 뭐 이 정도 되겠네요. 중국 대륙의 어휘들은 물론 홍콩, 대만, 싱가포르 등에서 쓰이는 어휘까지 수록한 사전을 가리키며 화유 띠에닝 중국 대륙은 물론 세계 각 지역에서 제작된 모든 중국 영화를 가리킬 때 써요. 화는 당 제국 때부터
중국어를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었는데 언제부터요? 당나라 때부터. 화시아 중화는 중국의 다른 표현이며, 네, 화시아 중화 이건 중국을 다른 말로 표현한 거고요. 화지아오는 중국의 제외동. 화이 이거는 화교의 후예들이죠. 자손들. 중국의 자손을. 화상 이거는 중국 상인을 뜻합니다. 다음 8번은요. 문언과 백화. 언어는 입으로 말하는 구어와 글로 쓰이는 문어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하는 이 랭귀지, 언어는 한국어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소리를 내서 말로 하는 게 있죠. 이거를 갖다가 이제 입말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거를 문자로다가 이제 기록을 하게 되면 이게 문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소설의 대화체와 같은 일부 직접 화법을 제외한다면 구어와 문어 사이 어느 정도의 괴리는 모든 언어에서 필연적이다. 중국어에는 역대로 두 종류의 문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고전 중국어를 기초로 형성되었고, 역사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은 구어와는 무관하게 동일한 어휘와 문법을 유지해온 문언과 구어를 반영하면서 구어의 변화와 함께 발전해온 문어인 와이화, 백화가 그것입니다. 문언, 백화. 자, 이제 문어는 또 한번 볼게요. 문어는 공자의 생존 시기인 춘추 마력부터 진과 한 제국에 걸쳐 사용된 언어를 모델로 표준화된 문어이다. 이 시기의 언어가 표준적인 문언으로 정립된 까닭은 이후의 역대 중국 왕조들의 통치 이념으로 작용하게 되는 유교의 여러 경전과 역사서, 철학서가 이 시기에 완성되었고, 이들의 저서에 사용된 언어가 후대 작가들에게 규범으로 인식되어 지속적으로 학습되고 재생산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문언의 역할은 고대와 중세 유럽에서 라틴어가 담당했던 역할과 유사합니다. 두 언어는 모두 비슷한 시기에 형성되어 두 제국의 공통어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이제 백화를 볼게요. 백화는 구어를 모델로 형성되어 구어와 함께 역사적인 변화를 거듭하는 문어로 대체로 당송 이후에 본격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청 이전의 중국에서 백화로 쓰인 텍스트들은 문언으로 된 텍스트에 비해 낮은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문언과 백화 사이에 일종의 언어적 위계 질서가 형성되었던 것입니다. 백화 텍스트들은 문언으로 된 텍스트에 비해 낮은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문헌과 백화 사이에 일종의 언어적 위계 질서가 형성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백화 텍스트인 변문, 화본소설, 희곡 등의 이른바 백화 문학이 대야지당에 오르지 못했던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나의 소는 나의 입을 쓴다는 구호를 내걸고 20세기 초에 전개되었던 백화문 운동을 통해 백화는 비로소 유일한 중국 문어로서의 지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하던 그 말을 我手写我口, 그러니까 내 손으로다가 내 입에서 나오는 이제 소리를 이제 쓴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어떤 그 지위를 이제 확고히 한 거예요. 네, 말로만 하지 않고 또 글로도 쓰게 돼가지고. 그래서 이 백화문 운동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죠.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배우게 될 내용은 중국어의 유형적 특징인데요. 여기 그 8번 문헌과 백화까지 우리가 쭉
배우게 됐죠. 예, 그러니까 좀 전에 했던 걸 다시 한번 보면요. 중국어의 다양한 이름들이 모두 뭐뭐가 있었어요. 한어, 그 다음에 putonghua, 그 다음에 국어, 고유, 그 다음에 관화, 중원, 다섯 번째 중원, 그다음 여섯 번째가 뭐예요? 중국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화유, 그 다음에 문헌과 백화. 이렇게 해서 8개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여기 8번 문헌과 백화까지 한번 쭉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중국어의 유형적 특징,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중국어의 유형적 특징을 살펴보면서 중국어가 어떠한 언어라는 걸 조금 더 구체화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